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한 편 준비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만큼은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양에 부임하는 감사마다 어떤 기생에게 홀려 정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임금은 혀를 차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이 월선이라는 기생 하나 때문에 나라 정사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감사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그 기생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뒷전이니 이것 참 큰일이 아닐 수 없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평양 전체가 쑥대밭이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굳힌 임금님은 곧바로 명을 내렸어요. 평양에 가서 월선이를 잡거나 더는 기생질을 못하도록 막거라. 그도 안 된다면 죽여도 좋다. 그리하는 사람에게 평양감사 자리를 내리겠노라. 그러자 젊고 패기 넘치는 관리가 임금님 앞에 아뢰었어요. 전하, 신이 평양에 가서 그 기생 월선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나이다. 부디 신에게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 그래 좋다. 자네에게 한번 맡겨보겠노라. 부디침에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패기 넘치는 관리는 지체 없이 짐을 꾸려 평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어요. 자, 오늘은 임금님이 잡으라고 명할 정도로 대단한 기녀 월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월선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임금님이 잡으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인의 한 맺힌 사연. 옛날 옛적 어느 고을의 선비 집안이긴 하나 살림살이는 아주 궁색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월선이라 했어요. 월선이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앉아 글을 읽고 있으면 월선이는 그 곁에 쪼르르 다가와 턱을 괴고 앉아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곤 했어요. 하루는 월선이가 아버지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졸랐어요. 아버지, 저도 글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책을 읽고 싶어요.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월선아, 너는 여인이니 글보다는 아직 바느질과 살림을 먼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저는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루하다고요. 저는 아버지가 읽으시는 그 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허니,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조르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천자문책을 펴들었어요. 그래 알겠다. 대신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먼저 그만둬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배움이었는데 월선의 총명함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서당에 다니는 사내 아이들보다도 그를 빨리 깨우쳤고 심지어 그 안에 담긴 선비의 도리와 사람된 도리까지 스스로 깨우쳐갔어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대견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월선이가 더 좋은 집안의 자식이나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필이면 가난한 집의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저 안타깝고 또 안타깝구나.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집안에는 돈이 참 없었어요. 몸이 어릴 때부터 약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문서를 필사해주거나 대피를 해주고 몇 푼 얻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일감이 넉넉하지 않아 아버지는 밤잠을 줄여가며 남들보다 빨리 일해서 일을 받아와야 했어요. 가끔은 동네 아이들 며칠 모아 그를 가르치며 삭슬 받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아버지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 갔어요.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자신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외동딸 월선이를 빨리 시집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아버지는 중매쟁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중매쟁이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살림살이를 쓱 훑어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어요. 나으리, 하나뿐인 여식 월선이를 시집 보내시려면 혼수도 만만치 않게 들 터인데 준비는 되시는 거죠? 내 집도 팔고 남은 것도 다 팔아서 월선이만은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소. 나는 이제 늙고 병든 몸이니 딸아이만 잘 되면 어디 산소감자에 들어가 여생을 보낼 생각이요. 마음이 참으로 애틋하십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남은 재산으로 혼수를 남들만큼 챙기는 것으로 알고 제가 최대한 좋은 집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내 딸은 글도 제법 잘 읽고 살림이며 자수도 잘하여 웬만한 양반집 규수 못지 않을 만큼 내가 가르쳤으니 부디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시오. 아,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중매쟁이가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한 혼처가 나왔어요. 그 집 신부자네 집안은 안 해본 장사가 없어서 재물은 넉넉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글재주가 변변치 못해 관직 자리는 일찌감치 포기한 집안이었어요. 비단 옷은 입었다지만 머릿속에 채워진 것이 없다 보니 늘 제대로 된 모임에서 끼워주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때마침 그런 집에서 글도 잘하고 자수와 살림도 잘하는 양반집 교수같이 배우고 자란 품이 있는 월선이를 골랐던 거예요. 중매쟁이는 그 혼처를 가지고 와서 월선이 아버지에게 입에 침이 마르게 설명을 했어요. 나으리, 그 신부자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면은 집안은 그냥저냥인데 재물은 이 고을에서 손꼽힙니다. 따님이 그 집으로 시집 가면 적어도 밥 걱정, 돈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시아버지와 신랑 될 사람이 좀 무식하긴 하다마는 월선아 씨가 나중에 자식 낳아 제대로 가르치면 그 아이는 똑똑한 사내가 되어 집안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집안과 사람은 짧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봐야지요. 멀리. 알겠네. 내 딸아이만 배골치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그 집 어른이 월선아 씨가 좀 배운 여인이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하여 혼례날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신랑감이 되는 사내 신가는 혼산날이 다가오자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어 어느 날 몰래 월선이네 집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집이 어찌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지붕은 내려앉고 벽과 문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보일 지경이었지 뭐예요. 신랑감 신가는 쓰러져가는 담벼락 너머로 슬쩍 안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이구야, 이거 소문보다도 더 형편없이 못 사는 상거지 집안이로구나. 얼굴이야 곱다고들 하지만 예쁜 얼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1, 2년 지나면 다 시들해질 얼굴 아닌가. 이렇게 가난한 집안 딸을 데려다 놓으면 분명 나중에 돈 좀 보태달라고 집만 될 것이 뻔하다.
그때 마침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기침을 콜록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랑감은 그 모습을 보며 더더욱 마음이 식어갔어요. 저 늙은이는 딱 봐도 오늘 내일 하는 몸이로구나. 저런 거지장인이라면 뒷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혼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득될 것이 없다. 우리 집안에 돈도 좀 있으니 다른 처자를 알아봐야겠다. 그날부터 신랑감은 파혼할 마음을 굳히고 자신의 아버지를 붙잡고 며칠이고 설득했어요. 아버지, 그 집은 거지 중에서 상거지 집안이고 장인 될 사람도 곧 죽을 듯한 몸입니다. 차라리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집안이 그래도 선비 집안이고 그 여식은 제대로 배운 여인이다. 그만큼 배운 여인을 들이기 쉬운 줄 아느냐? 우리 집안에는 좀 배운 여인의 피가 섞여야 네 자손 때에는 무시 안 받고 살 것이다. 아버지, 제 하나뿐인 혼인인데 좀 신중히 고르세요. 주변의 이웃 마을에도 좋은 처자 있을 텐데 왜 여기서만 고르시려고 하세요? 처음에는 못마땅해하던 신가아버지는 아들이 하도 조르니 결국 마음을 돌렸어요. 그렇게 신랑 측은 혼례를 하루 앞두고 사람을 보내 파혼을 통보했어요. 하지만 월선인의 집은 이미 집을 팔아 그 돈으로 혼수를 마련하고 잔치 음식까지 다 장만해 놓은 상태였어요. 마당 한켠에는 떡이 쪄져서 김을 내고 부엌에는 손님상에 올릴 나물이며 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파혼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제발. 월선은 놀라 아버지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아이고, 그리 애지중지 딸 시집 보내려고 집까지 팔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소. 그 몹쓸 집안이 사람을 이리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구먼. 저 어린 월선이가 이제 어찌 살아가려는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네. 그나저나 월선이 아버지는 딸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죽네 그려. 월선은 그렇게 혼인도 치르지 못한 채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다행히 집을 사들인 새 주인이 딱한 사정을 헤아려 며칠 말미를 주어 장례만은 겨우 치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월선은 이제 그 집마저 비워주고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정든 집 대문을 나서며 월선은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다시는 남이 정해준 혼처에 목숨을 걸지 않겠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자들에게 속아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제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월선은 걸음을 옮기며 계속 생각했어요.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 누군가가 골라준 사내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진 않겠어. 내 눈으로 직접 사내들을 보고 최고의 사람을 골라내겠어. 사내의 참모습을 보려면 그가 술에 취했을 때를 봐야 한다지. 그렇다면 나는 최고의 기녀가 되어 기방에 올 만큼 최고로 잘난 사내의 본색을 제대로 보고 제일 좋은 사내를 골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월선이는 그 길로 평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월선은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평양 안에서도 가장 크고 이름난 기방, 명월관 대문 앞에 섰어요. 기방 대문을 열고 들어가 월선은 명월관 최애고 기녀행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어요. 행수어른, 저를 이곳 기녀로 받아주십시오. 행수는 월선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이목구비가 바한 듯한 게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말투며 몸가짐에서 배운 티가 역력했어요. 행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씨는 괜찮은 집 교수 같은데 어찌 이런 곳에 스스로 몸을 담그려 하시오. 이 기방이라는 곳은 한번 발을 들이면 쉬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요. 아씨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 어서 돌아가시오. 돈이 좀 필요하면 내 돈을 빌려드리지요. 저도 기녀의 삶을 알고 왔습니다. 허니, 저를 기녀로 받아주시지요. 제가 못나 기녀가 될 수 없다면 부엌에서라도 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녀란 것이 그저 얼굴만 곱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술도 잘 마셔야 하고 노래도 해야 하고 손님상에 앉아 하룻밤을 보내야 하오. 그 고단함을 견딜 수 있겠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고 왔습니다. 월선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하니 행수는 잠시 말없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여느 처자와는 다른 무언가가 그 눈빛 속에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행수는 마음을 정하고 물었어요. 좋소. 허나 그 전에 아씨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길을 택하려 하는지 그것부터 들어봅시다. 월선은 담담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죽음과 파혼당한 사연을 낱낱이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행수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행수는 무릎을 타악 치며 말했어요. 그런 사연이었구려. 아씨같이 총명하고 바른 분께서 기녀가 될 결심을 하게 한 이 세상과 그 작자들이 원망스럽군요. 허나 복수심만으로 기녀의 인생을 가는 것 또한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요. 그런 작자들이 미워서 그런 거라면 내가 복수를 해주겠소. 그래도 기녀가 되고 싶다면 기녀가 돼도 좋소. 그렇게 월선이는 일단 기녀가 되지는 않고 기방에 머무르며 기녀 수업을 받았어요. 행수는 월선을 여느 신참 기녀처럼 다루지 않고 애지중지 귀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남다른 여인이었으니 그저 술이나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일에 쓰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행수는 계획 하나를 실행에 옮겼어요. 월선이를 그렇게 불행하게 한 그 집안을 복수해주기 위해 행수는 잠시 평범한 무명옷으로 변복하고 월선이의 신랑이 될 뻔한 집을 구경 가기로 했어요. 그런 행수의 모습을 보고 월선이가 말리며 말했어요. 행수님, 굳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복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집안은 결국 망할 것이라 저는 신경 쓰지 않으니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같은 여인으로서 그런 집안은 혼꾸녕을 내줘야 한다. 나는 그저 심심해서 하는 것이니 월선이 너는 멀리서 지켜만 보거라. 결국 행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월선이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월선이와 행수는 한때 신랑들 집안을 보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행수는 그 집안의 신랑과 신랑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고 눈이 튀어나올 뻔했지 뭐예요? 특히 그 신랑의 아버지를 행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어언 20년쯤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행수가 아직 앳된 신참 기생이던 시절의 일이었어요. 그때의 명월관은 지금처럼 최고의 기방이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님들이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그 중에 젊은 손님 중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큰 상인이 있었는데 청나라 상인들과도 거래를 트는 대단한 장사꾼 사내였어요. 그러다 보니 명월관에 자주 묵으면서
어느 날은 큼지막한 돈꾸러미를 들고 와 신참기생, 지금의 행수를 불러 말했어요. 내가 전국 팔도를 돌기도 하고 청나라에서 온 상인들과 거래를 하다 보니 도저히 내 집까지 갈 수가 없네. 내가 수고비를 좀 줄 테니 이 돈을 당분간 이 명월관 괴짝에 넣어 보관해 주시게나. 신참기생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으리, 이렇게 큰 돈을 저희 기방에 맡기셔도 되겠습니까? 허허, 내 이곳을 몇 해째 드나들었으니 여기 사람들이 어떤지는 내가 잘 알지. 걱정 말고 잘 보관해 두게. 대신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주겠네. 그렇게 신가는 명월관을 오갈 때마다 조금씩 돈을 맡겨두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괴짝 안에는 꽤 두둑한 돈이 쌓이게 되었어요. 신참기생은 처음에는 그저 맡은 돈을 성실히 지킬 뿐이었지만 날마다 그 괴짝을 열고 닫으며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마음 한켠에 욕심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그래도 신참기생은 그 욕심을 애써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 명월관 최고 행수였던 기녀가 신참기생을 불러 은밀하게 말했어요. 네가 그 괴짝을 관리한다지? 하루에 10량씩만 빼내거라. 그 정도면 티도 안 날 것이야. 신참기생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행수어른, 그러다 들키면 어찌합니까? 그 나으리가 저희를 믿고 맡긴 돈인데. 어허, 네가 뭘 모르는구나. 그런 일 하는 사내들이란 자기가 맡긴 돈이 얼마인지 일일이 세어보지도 않는다. 하루에 10량씩이면 표도 안 나. 시키는 대로 하거라. 행수의 성화에 못 이겨 신참기생은 결국 하루에 10량씩 괴짝에서 몰래 빼내어 행수에게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돈을 빼내어 건네다 보니 신참기생도 사람인지라 그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행수 모르게 자기 몫으로 못해도 한 냥씩은 슬쩍 챙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가는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마치 제 집처럼 명월관으로 들어와 괴짝을 열고 그동안 맡겨둔 돈을 세어보았어요. 그런데 세어볼수록 어딘가 액수가 맞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신가는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아도 셈이 맞지 않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라. 내가 분명 정확히 확인하고 넣은 것인데 분명 이 기방 사람들이 내 돈에 손을 댔구나. 이것들이 내가 하루에 숙박비와 밥값으로 얼마를 냈는데 감히 내 돈을 건드려? 내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았느냐? 신가는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속으로 조용히 이를 갈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신가는 몰래 사람 하나를 사서 작전을 꾸몄어요. 풍채도 좋고 점잖아 보이는 데다 옷차림도 부티가 흐르는 나이 지긋한 사내 하나를 시켜 명월관을 찾아오게 했던 것이었어요. 마침 그날 신가도 명월관에 머물며 쉬고 있었는데 그 나이가 지긋한 사내가 명월관 대문 앞에 나타나 물었어요. 이 명월관에 신가라는 자가 안에 있습니까? 그때 신가를 모시고 있던 신입 기생이 그 말을 듣고 재치 있게 얼른 대답했어요. 어르신, 잠시만요. 명월관에 손님이 한둘이 아니라서 잠시 안에 가서 확인하고 오겠어요. 그러고는 후다닥 신가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물었어요. 나으리, 밖에 어떤 나이가 지긋한 영감님께서 나으리를 찾으십니다. 어찌할까요? 그래. 나는 없다고 하거라. 아니, 계시는데 왜 숨으시는 거예요? 일단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렇게 하거라. 신입 기생은 영문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다시 나가 그 사내에게 둘러댔어요. 나으리,
아무리 찾아봐도 신가 성씨를 가진 손님은 안 계시는데요. 뭔가 잘못 찾아오신 듯 하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사내가 눈을 부릅뜨며 목청을 높였어요. 아니, 여기 와 있는 걸 다 아는데 왜 없다고 하는가? 그것이 소녀도 분명 확인을 했는데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내가 찾아서 나오면 니녀는 내가 매질을 할 것이다. 그래도 없다 할 것이냐?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자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신가가 마지못한 듯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나이 지긋한 사내에게 냉큼 달려가 아주 예의 바르게 넙죽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철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집안일도 돌봐가면서 해야지. 집안의 모든 일을 내팽개쳐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면 어떡하느냐?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신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제가 아주 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최소한의 일은 해야지. 그것이 자랑이더냐? 내가 지난번 본 땅을 사려고 지금 흥정을 해놓았다. 내일까지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이 나이 먹은 애비가 고향집까지 가서 직접 해야겠느냐? 젊은 네가 해야겠느냐?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가 할게요. 내일 해지기 전까지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러면 내일까지 계약금 걸고 네 숙부집으로 오거라.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예, 알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을 마치고 그 나이 지긋한 사내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어요. 방으로 돌아온 신가는 신입 기생에게 짐짓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집에 잠깐 다녀와서 일을 좀 보고 오겠으니 내 돈 잘 지키고 있어라. 알았지? 한 푼도 손대지 말고. 알겠어요. 헌데 나리는 집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 명월관에 맡긴 돈도 엄청 크지 않소. 여기 있는 돈으로 해도 충분할 듯한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계약금을 거세요. 그걸로는 부족하니 집에 갔다 오려는 것이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행수 어른에게 빌리세요. 저희 행수 어른도 돈이 많아서 굳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나으리는 금방 큰 돈을 버시는데 겨우 돈 때문에 그 먼 길을 가시나요? 아, 그런가? 그럼 자네 행수 어른에게 은자 100냥이 가능한지 여쭤보거라. 신입 기생은 그 길로 행수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행수 어른, 저희 손님 신가나으리께서 급히 땅을 사시려는데 계약금이 좀 모자란다고 은자 100냥만 빌려달라 하시는데요. 아니, 그 큰 손부자가 땅을 산다고? 얼마나 큰 땅을 사려기에 지금 이 돈으로 부족하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엄청 큰 계약인가 봐요. 명월관 행수는 잠시 생각을 하듯 하더니 이자를 넉넉히 붙여받는 조건으로 선뜻 은자 100냥을 내주었어요. 그렇게 차용 문서에 계약을 하고 신가는 그 돈을 챙겨 나가 계약금을 치르러 나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이제 땅값이 잔금을 치러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신가는 또다시 채비를 하고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신입 기생이 말했어요. 그냥 저희 행수 어른에게 돈을 빌리세요. 고향집도 멋이잖아요. 명월관 돈으로 땅값을 전부 치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럴까? 헌데 행수가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구나. 워낙 땅이 크다 보니 겨우 술을 판 돈으로 해결이 안 될 텐데. 저희 행수 어른 보기와 달리 돈 많아요. 여기 오시는 분이 조선을 쥐락펴락하시는 분들인데 은자 100냥도 우습지요.
그래? 허면 물어나 보자꾸나. 그리하여 명월관 행수는 또다시 선뜻 돈을 내주었고 신가는 그 돈으로 땅값을 모두 치른다며 큰 돈을 받아갔어요. 행수도 그동안 숱한 손님들을 겪어왔던 터라 신가를 정말 조선 팔도를 주무르는 큰 부자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아버지랍시고 나타났던 사내도 걸치고 있던 옷 한 벌에 들어간 비단이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될 만큼 비싼 것인데다가 말투도 저엄잖고 위엄이 있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땅값을 치르러 간다던 신가는 열흘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지 뭐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큰손 신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해진 명월관 행수와 신입 기생은 결국 직접 신가가 새로 계약했다는 그 땅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그 땅 주인이라는 사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이요? 이 땅은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단 한 번도 남에게 판 적이 없어요.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답니까? 뭐시라고요? 판 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 큰손 신가가 이 땅을 사려고 한 달 전쯤 계약금을 걸고 며칠 전에는 잔금을 치렀다고요.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요? 당장 내 땅에서 나가시오. 당장. 명월관 행수와 신입 기생은 그 말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이번에는 신가가 살았다던 고향 땅까지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신가라는 사람이요? 글쎄요. 여기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두어 명 있긴 하나 하나같이 가난한데 집도 없이 움막에 살며 품팔이하며 근근히 살고 있소만. 그리고 이 마을은 다들 고향 떠나 이제 겨우 터잡은 사람들이라 죽 한 그릇으로 끼니 때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이런 가난한 마을에 조선을 쥐락펴락한다는 그런 부자가 여기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월관 행수와 신입 기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분을 삭히며 말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여태 우리가 감쪽같이 그 사기꾼에게 속았단 말인가? 세상에 그 나이 지긋한 아버지라는 사람도 다 한패였구나. 아니, 사기칠 돈이 따로 있지. 여인이 남정네에게 웃음 팔고 술 팔아 번 돈으로 사기를 쳐. 이런 천하에 쳐 죽일 놈을 봤나?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신가와 그 패거리가 짜고 친 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명월관 돈을 몽땅 챙긴 신가는 그 고을을 유유히 벗어나 남쪽 어딘가에 제대로 터를 잡고 눌러앉았어요. 그 돈을 미천 삼아 논밭을 사들이고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맡겨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면서 그렇게 어언 20년을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때 그 일을 당했던 명월관행수는 화병으로 머리를 싸매고 몇 달을 앓아눕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기를 당했던 신입 기생은 이제는 명월관의 새로운 수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이를 갈며 찾고 또 찾았던 기녀들의 한 맺힌 돈을 훔쳐간 그 천하의 못된 놈, 신가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기꾼 신가는 최근까지 월선의 집안까지 풍비박산낸 신랑 집안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명월관 행수는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웃음을 지었어요. 명월관 행수는 장옷을 깊이 눌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찾았다. 이 사기꾼 놈. 내가 네 놈과 네 놈의 집안까지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네 집안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니 그리 알거라. 네가 편히 먹고 누렸던 그 세월 나는 이를 갈며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았다. 그리고 멀쩡했던 아씨 월선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기녀가 될 결심을 하게 한 니놈의 집안은 이제 죗값을 받거라. 니놈은 억울한 마음도 사치일 것이다. 명월관 행수는 20년 동안 삭혀온 하니 이제야 실마리를 찾은 듯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월관 행수는 기생이를 접고 고향으로 간 선배 언니들을 찾아가 부탁을 하여 점잖은 부잣집 마님처럼 꾸미게 하고 다른 언니들은 수발하는 하인처럼 꾸미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둥서방 하나를 위세당당한 대감 마님으로 꾸며 신간의 집에 중매쟁이를 보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혼처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느 대 규수인가? 한때 대대로 벼슬을 하신 이조판서 대감이십니다요. 이런 기회 흔치 않죠? 그 집 막내 따님이세요. 아니, 그리 귀한 따님을 우리 집안에? 아, 글쎄, 이조판서 댁 막내 따님이 지나가다가 이댁 아드님 인물이 훤하셔서 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리 혼담을 넣게 되었네요. 이런 기회 흔치 않죠. 그리하여 사실 따지고 보면 격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은 높은 집안에서 혼담이 오자 신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지난번 파혼한 집안은 사돈댁이 가난했지만 며느리감 자체는 좋았는데 아들의 성화로 그런 자리를 놓쳐 신가는 내심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더 좋은 사돈, 그것도 이조판서와 사돈을 맺게 되니 신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신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혼처는 너와 우리 집안의 천운이다. 우리 같은 한미한 집안의 이조판서 대감 집안과 연을 맺으면 네가 벼슬자리 하나 얻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혼처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혼사는 최고로 준비하시지요. 그렇게 신간의 집안은 사돈될 이조판서 집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최고의 폐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금비녀며 옷가락지, 청나라 비단까지 최고급으로 마련하다 보니 가진 재물로는 턱없이 부족해 땅까지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중매쟁이가 지나가다가 와서 말했어요. 혼례 준비는 잘 되어가고 계시지요? 그렇네.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폐물을 준비하고 있네. 아마 깜짝 놀랄 것이네. 그러면서 신가는 방 안쪽에 엄청난 폐물을 보여주었는데 중매쟁이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어요. 나으리, 제가 웬만해서 남의 집 혼사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돈 어른 되시는 이조판서 댁에 그간 사돈 맺은 집안은 다 정승판서 집안 자제분이셨어요. 이 정도 비단과 예물, 솔직히 격이 안 맞죠. 아니, 뭐라고? 이게 다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운 최고급인데도? 이런 거야 이조판서 집안에 쓰던 거 아니겠습니까? 쇳내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혼인이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파투가 나도 저는 몰라요. 일단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뒷일은 신가 어르신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날 밤 신가와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무리를 해서 폐물을 마련했는데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서 파투가 날 수 있다고 하니 신가 부자는 남감했어요. 사실 신가는 살면서 장사치들만 만나봤지 정승판서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으니 어떻게 사는지 수준을 알 리가 있나요? 그냥 이 정도면 되려니 했던 거죠. 결국 아버지 신가가 집을 내놓으며 폐물을 준비하려 하자 아들이 말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 집까지 파셔야겠습니까? 이번 혼사만 잘 치르면 이까짓 기와집 반채가 대수겠느냐?
게다가 자신의 막내딸이 작은 초가에서 산다고 하면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 관직 자리도 하나 떨어질 것이니 이왕 하는 혼사 우리 멀리 보자꾸나. 그리하여 신가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기와집을 처분하여 청나라에서 온 예물로 하한 가득 꾸려 홀렛날을 맞이했어요. 첫날 밤이 되어 신랑은 신부인 척 꾸민 기녀 앞에 마주 앉았어요. 신부가 다소고옷한 얼굴로 술병을 들며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같이 좋은 날 어찌 술 한 잔 없이 보내시려 합니까? 소첩 부끄러워 맨정신에 보낼 수 없으니 일단 한 잔 드시고 하시지요. 부인, 그러시지요. 앞으로 우리 잘 살아봅시다. 우리 인생은 꽃길만 가득할 것이요. 그런데 그 술 안에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이 몰래 섞여 있었어요. 술이 좀 센 신가 아들은 몇 잔을 더 받아 마시더니 이내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틈을 타 기방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로 신랑 집안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예물을 몽땅 챙겨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가로챈 예물을 팔아 월서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치마 저고리를 맞추고 장신구며 도화분까지 값비싼 것으로만 골라 기녀로서의 완벽한 몸단장을 갖추었어요. 그리하여 월선이는 얼굴이면 얼굴,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데가 없었고 게다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학문까지 깊었으니 명월관에서도 웬만한 고관 대신이나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귀한 몸이 되었어요. 게다가 몸치장에 들어가는 비단과 폐물이 파혼당한 사돈 집안에서 가로챈 예물이었으니 월서는 명월관에 신세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아무 손님이나 받을 필요가 없었고 오로지 격이 높은 손님들만 골라받으며 돈을 착실히 벌어들여 월서는 어느새 누구도 시킬 수도 없고 부릴 수도 없는 기녀로 이름이 자자했어요.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최고의 기생으로 살다 보니 월서는 문득 이제는 기생 노릇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남자를 하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숱한 사내들을 봐온 월선이었기에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저 겉모습이나 재물만 보고 사내를 고르다가는 배신당하고 또 같은 일을 당할 뿐이다. 진짜 학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려낼 방도가 없을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월서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저잣거리에 방을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 식구에 맞는 글을 짓는 자에게 내 몸과 재산을 모두 바치겠다. 천유천일주라 하늘에도 술이 있고 지우지일주라 땅에도 술이 있으니 대병소병이 24병이라 큰 병, 작은 병 합쳐 24병이 있네. 마신 뒤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평양은 물론 한양 저잣거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사내가 모이는 곳에서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이보게,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평양 최고 기생집 명월관 월선이라는 기생이 자신의 글에 맞는 화답을 하는 사람에게 몸과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했다지. 아, 나도 들었네. 그 월선이라는 기생이 그리 천하절색이라며? 게다가 재물도 어마어마하다던데?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 내 비록 벼슬은 못했어도 글깨나 읽었으니 한번 가서 겨뤄볼 만하지 않겠는가? 설마 아니 내 기생보다 내 글솜씨가 낫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글 좀 읽었다 하는 사내들은 저마다 보찜을 꾸려 평양으로 향하는 사내들이 줄을 이었어요. 내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시문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깟 글자 노름 하나 못 풀겠는가? 이번에 가면 필시 내가 그 월선이라는 여인을 얻을 것이야. 이보게들, 내 이번에 평양에 가서 반드시 멋들어지게 시로 화답하고 올 것이니 다들 두고 보시게. 그리하여 절세가인 색시의 많은 재산까지 얻는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심지어 벼슬아치는 물론이며 학식계나 있다는 학자들도 재미삼아 한다고 말하지만 저마다 월선이를 갖고 싶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명월관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월선이의 글재주와 재치에 식은땀만 흘릴 뿐 제대로 된 답시를 만들지 못했어요. 내노라 하던 문장가도 콧대 높던 유생도 하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비가 조용히 명월관 안으로 들어와 명월이가 낸 글귀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 선비는 마치 학자의 면모를 갖춘 양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이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월선이의 식구에 맞추어 답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일서하니 대책 소책이 24책이라 금지약이라도 교지하고 이지약이라도 교지하니 교지 이후에 통불통은 우불관진이라. 우리 집에 책이 있는데 큰 책과 작은 책이 모두 24권이라 금시에 학문을 가르치고 이시에 학문도 가르치되 가르친 뒤에 통했는지 통하지 않았는지는 상관하지 않겠노라. 원문의 형식과 뜻을 고스란히 맞춰내니 옆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저마다 탄성을 터뜨렸어요. 방금 들었는가? 글자 하나하나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과연 학자는 다르구먼. 저 정도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 같네. 이제야 월선이도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나 보이. 구경꾼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내는 가운데 월선이는 그 글귀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틀렸습니다. 선비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아니, 뭐라고? 뭐가 어째서 틀렸단 말이여? 이보다 완벽한 답시는 없소. 선생께서 제자에게 글을 가르칠 때는 통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통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친 뒤에 통했는지 통하지 않았는지가 관계없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선비는 그 말에 더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선비는 머리를 극적이며 명월관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수많은 대단한 선비들과 글쟁이들이 찾아와 글의 짝을 맞춰보았지만 월선의 뜻을 꺾을 만한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가 소문을 듣고 명월관에 직접 찾아왔어요. 평양감사는 걸려있는 글을 보고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있게 답시를 시작했어요. 오가요 일약하니 대첩 소첩이 24첩이라 금지병이라도 복제하고 이지병이라도 복제하되 복지 후에 효부려는 우불관진이라. 우리 집에 약이 있는데 큰 첩과 작은 첩이 24첩이 있네. 금씨에게 병이 들어 약을 먹이고 이씨에게 병이 들어 이 약을 먹이되 약을 먹은 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노라. 그러자 곁에서 수행하던 관아아전들이 앞다투어 평양감사의 비위를 맞추며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과연 감사나으리십니다. 저리 막힘없이 척척 식구를 맞추시다니요. 소인들이 모시는 감사나리께서 이리 시까지 잘하시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요. 이번 월선이의 짝은 틀림없이 감사날이십니다. 그 옆에서 구경하던 다른 손님들도 심드렁하게 몇 마디 거들었어요. 역시 과거급제하여 평양감사까지 올라간 사람의 실력은 좀 남다르긴 하구먼. 역시 배운 사람이야. 그나저나 좀 기다려봐야 하네.
감사나리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지만 월선이의 예리함이 남다르니 마지막 관문까지 지켜봐야 알 것이네. 그런 말들에 평양감사는 어깨가 절로 으쓱해져 가슴을 쫙 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월선이가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감사나리 불통이십니다. 평양감사는 흠칫 놀라 눈을 부릅뜨며 물었어요. 이번에는 또 무엇이 잘못되어 불통이란 말인가? 내 수청을 받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줄 때는 병이 나으라고 약을 지어주는 것이지 병이 낫지 말라고 지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을 먹은 뒤에 효과가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도리를 다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관계가 있는 일이지요. 이번에도 평양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낯을 붉히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도 그 고을 주변의 양반들까지 저마다 월선이를 얻고자 답시를 제대로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켰어요. 이보게, 자네도 그럴싸한 글귀를 만들었는가? 나는 도무지 못 만들겠네. 나도 며칠째 그것만 붙들고 있네. 이러다 월선이를 다른 놈에게 빼앗길 것 같아 걱정이네. 그 소문은 결국 한양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갔어요. 한양에 이름난 학자들까지도 웃돈을 받아가며 그 문제에 매달렸어요. 심지어 지난번 평양 시찰을 다녀왔던 한 관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평양과나 시찰을 자청하고 나섰지 뭐예요? 실은 다시 한번 그 소문난 기생 월선이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시찰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러니 이 임금님은 왠지 평양 쪽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 사람을 시켜 은밀히 조사를 시켜보니 평양에 월선이라는 기생 하나가 있는데 그 미색이 워낙 천하절색이라 평양에 부임하는 감사마다 그 기생에게 홀려 정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임금은 혀를 차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이 월선이라는 기생 하나 때문에 나라 정사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감사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그 기생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뒷전이니 이것 참 큰일이 아닐 수 없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평양 전체가 쑥대밭이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굳힌 임금님은 명을 내렸어요. 평양에 가서 월선을 잡거나 더는 기생질을 못하도록 쫓아내거나 막거라. 그도 안 된다면 죽여도 좋다. 그리하는 사람에게 평양감사 자리를 내리겠노라. 그리하여 궐에 커다랗게 방이 붙었고 조정 대신들 중에 그 일을 자원할 사람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방이 붙자 관리들은 하나같이 난처한 얼굴을 하며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이보게,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나는 솔직히 월선이를 죽이고 싶지는 않네. 차라리 내 것으로 만들면 만들었지. 나도 그 마음일세. 월선이가 뭐가 죄인가? 우리가 그 식구를 못 맞추어 이사단이 난 게 아닌가? 게다가 소문에 듣자니 보통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하다던데 우리가 잡으러 간다고 순순히 잡히기나 하겠는가? 맞네. 아무리 기생이라 해도 그리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라던데. 괜히 갔다가 망신만 당할까 두렵네. 그렇게 대신들이 서로 미루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던 젊은 말단 관리 허가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들 뭘 그리 망설이는지 모르겠구나. 그까짓 기생 하나 잡아서 가두면 될 것을 왜 그걸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단 말인가. 허가는 몇 해 전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도 체력이 좋고 패기가 넘쳐
나이 지긋한 대신들 사이에서도 굳은 일이며 어려운 일을 거의 도맡아 처리했어요. 하지만 허가가 젊은 패기와 새로운 무언가를 펼쳐보려 할 때마다 나이 많은 대신들은 어김없이 그 기세를 꺾어놓곤 했어요. 대신들끼리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저렇게 허가처럼 잘난 척하고 저만 잘난 줄 아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꾹꾹 밟아서 세상의 이치를 알려줘야지. 그렇네. 저렇게 기어오르다가 나중에 손 쓸 수도 없게 되니 미리 싹을 잘라버리세. 우리 젊었을 때도 저렇게 나서다가 여러 번 혼쭐이 나지 않았는가? 저것도 다 겪어봐야 알 것이야. 벼가 익었으면 고개를 숙일지도 알아야지. 누구는 안 젊어봤고 안 똑똑해봤나? 혼자서 저리 나불대니원. 허가는 그렇게 번번이 대신들의 기에 눌리며 지내다 보니 허가의 마음 한구석에 늘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번 월선을 잡는 일이야말로 단번에 대신들의 콧대를 꺾고 평양 감사 자리까지 거머쥘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저 늙은 대신들 밑에서 굳은 일이나 하다 늙어 죽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해내고 말 것이야. 그리하여 허가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어요. 전하, 신이 평양에 가서 그 기생 월선을 반드시 해결하고 오겠나이다. 부디 신에게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 그래 좋다. 자네가 그리 자신 있다면 한번 맡겨보겠다. 부디침에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허가는 지체 없이 짐을 꾸려 평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어요. 한편 명월관의 월선은 임금까지 나서서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뜻밖의 경로로 전해 듣게 되었어요. 명월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단골 손님이 술기운에 슬쩍 흘린 것이었어요. 월선아, 요즘 거래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도는 거 아는가? 평양감사와 관리들 그리고 고관 대신들까지 죄다 월선이 자네한테 홀려서 정사를 못 본다고 임금께서 아예 자네를 잡아 없애라는 명을 내리셨다지 뭔가. 네? 제가 뭐라고요? 제가 유혹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식구를 지는 것으로 제 짝을 찾겠다는 건데도요.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러게 말일세. 자네가 미색이 뛰어나서 그런가 보지. 허니, 이번에 부임할 신임 평양감사를 조심하시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월선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짓을 하는 것이 돈을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관리들을 골탕 먹이려 작정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낼 짝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이대로 난군도 못 만나고 쫓기듯 사라져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을 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월선은 밤새 고민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짜냈어요. 한양에서 평양으로 오는 길목에는 하룻밤은 반드시 쉬어가야 하는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든 그 주막을 거쳐가야만 하는 길목이라 신임 평양감사를 미리 만나기 아주 딱 좋은 자리였어요. 월선은 그 주막 주모를 찾아가 목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주모, 제가 오늘 하루 이 주막을 통째로 빌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 다른 곳에서 편히 쉬다 오시지요. 늙은 주모는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큰돈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고마워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다 주신단 말이요? 안 그래도 돈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 고맙소. 오늘은 마음 편히 쉬시구려. 덕분에 이 늙은이는 딸네 집이나 다녀와야겠네. 그렇게 주막을 통째로 빌린 월선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화장까지 마알끔히 지운 채
새하얀 소복 한 벌로 갈아입었어요. 곱게 빗은 머리에 수수한 검은 비녀로 쪽을 지니 기생 월선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청초한 여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는 명월관에서 데려온 일꾼들을 손님처럼 나머지 방에 죄에다 채워 넣어 마치 빈 방이 없는 것처럼 하고 딱 자신이 묵을 방 하나만 비워두었어요. 한편 한양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허가는 저 멀리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막을 발견하고 생각했어요. 그래, 날도 저무는데 저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허가는 말에서 내려 주막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주모, 오늘 하루 여기서 머물다 가려고 하는데 빈방 있으시오? 그러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청초한 자태의 월선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예, 마침 빈 방이 있긴 합니다만 그 방에 사정이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정이요? 그게 무엇이요? 허가는 을의 나이 지긋하고 펑퍼짐한 주모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눈부시게 고운 젊은 주모였어요. 순간 허가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버렸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멈춘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월선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것이 말이지요. 손님 방은 보시다시피 다 차서 없고 지금 쓰실 방은 하나 있는데 제가 쓰는 방이라 한 방에서 나눠 쓰셔야 될 것입니다. 꼭 주무셔야 된다면 이부자리는 따로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값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야 괜찮지요. 그리하겠소. 그렇게 월선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 방으로 들고 왔어요. 술도 명월관에서 가져온 향긋한 고급 술이었고 안주며 반찬도 명월관 최애고 솜씨쟁이 아주머니가 만든 것들이라 그 모양새와 맛이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것을 곱디고 온 월선이 가져오니 허가는 음식 맛에 취하는 건지 그 얼굴에 취하는 건지를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허가는 술잔을 받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이런 산골 주막에서 이리 절색인 여인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얼굴도 얼굴이지만 저 손끝 하나하나까지 어찌 이리 고운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미인이 아닌가 싶구나.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서서히 취해갔어요. 월선은 그동안 기방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내들을 겪어봤지만 대개는 술이 몇 잔 들어가면 곧장 무례하게 몸부터 탐하려 드는 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허가는 달랐어요. 그저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일 뿐 함부로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그 정중한 태도에 월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았고 흔들렸어요. 이상하구나. 나를 잡으러 거래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데 어찌 이 사람 앞에서는 이리도 마음이 풀리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못할 정이 오갔고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눈을 떴어요.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아래 월선이는 허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으리, 하룻밤만 나눈 사이라 저를 그냥 잊으시겠지요? 아니요. 비록 하룻밤이지만 나는 그대를 몸으로 품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품었소. 내 어찌 그대를 잊겠소.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평양객사로 가시지요. 내가 그대를 책임지겠소. 허나 인연은 인연의 팔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주막을 지킬 것입니다.
대신 나으리의 이름을 제 팔에 써주시지요. 저는 나으리의 이름을 평생 간직하겠나이다. 허가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월선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결국 먹을 갈아 월선의 팔에 정성스레 자신의 이름을 써주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월선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와 원래의 화려한 비단옷을 다시 갖춰 입고 화장을 고웁게 한 뒤 미리 대기시켜둔 가마에 올라 평양 명월관으로 유유히 돌아갔어요. 그렇게 새로 평양 감사로 부임한 허가는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아전들을 향해 위엄있게 명을 내렸어요. 지금 당장 평양관아의 기강을 흐트러 놓은 기녀 월선이를 잡아들이거라. 관아 사람들은 부임하자마자 대뜸 그런 명을 내리는 신임 감사를 보고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새로 오신 감사나으리께서 오시자마자 대뜸 월선이를 잡아들이라 하시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게다가 월선이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잡아들이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한양의 고관 대신들도 다 홀려서 어쩌지 못했던 여인인데 새 감사님은 처음부터 저러시니 난처하구먼. 하지만 어찌되었든 신임 평양감사의 명이었으니 아전들은 고옷장 명월관으로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명월관 앞에 다다르니 아전들은 월선이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월선의 신분이 비록 기녀라 해도 결코 천하지 않았고 재물도 어마어마했으며 그동안 월선을 흠모하던 쟁쟁한 고관 대신들의 뒷배까지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전들은 오히려 정중히 가마 하나를 준비해 마치 모시듯 월선을 태워 관아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가마가 관아 앞마당에 도착하자 월선이는 삿부운이 가마에서 내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평양감사 허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어요. 눈앞에선 여인의 얼굴이 어젯밤 만났던 청초하고 맑은 주모처럼 미인이긴 한데 지금 월선이는 뭔가 차갑고 세련된 기품이 흘러 감히 함부로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허가는 애써 정신을 다잡으며 위엄있게 명을 내렸어요. 평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전들은 물론이며 고관 대신들을 홀린 전연을 당장 잡아서 곤장을 때리거라. 그러자 월선은 시익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곤장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소원이라? 좋다. 말해보거라. 곤장을 맞기 직전에 인연이 평양감사나리 앞에 시한수를 읊고 싶은데 그리해도 되겠나이까? 시한수를 읊고 싶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식구로 이 나라의 고관 대신들을 불러 모아 홀려놓았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시를 실컷 읊어보거라. 월선은 평양감사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시를 읊기 시작했어요. 월선의 고운 팔뚝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던가. 희인살갗에 스며들어 글자마다 또렷하구나. 차라리 대동강에 물이 닿아 마를지언정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은 평생토록 잊지 않으리라. 그러고는 소매를 슬쩍 걷어올려 새하얀 팔뚝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 하나를 감사 앞에 내밀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허가 바하로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그것을 본 순간 허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젯밤 그 청초한 주모가 바하로 월선이었던 것이었어요. 허가는 곤장을 치라는 명을 거두고 대신 월선을 정식으로 허가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관 대신들과 선비들의 마음을 홀렸던 기녀 월선이가 이제 평양감사의 부인이 되었으니 더는 그 누구도 감히 탐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게다가 월선은 그동안 모아온 재물도 상당했으니 허가와 월선이 내외는 어느새 조선에서 손꼽히는 젊은 부자 부부로 이름이 났어요. 거기다 여느 사내 못지않게 그를 잘 알고 지혜로웠으니 허가가 관아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보태주었어요. 허가는 임금님의 명대로 기녀 월선이가 더 이상 나란 일을 하는 벼슬아치들을 홀리지 않도록 기녀 일을 못하게 했으니 허가는 평양 감사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평양 고을을 잘 다스려 나갔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